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이뤄주는 공간 변호사 이윤규입니다. 8회 변호사 시험도 이제 30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일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올렸던 공부 방법들, 원리를 음성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의 공부 방향,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속습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를 좀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키노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호사 시험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 법무실에서 출제를 하는데 법조인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법조인력과에서는 큰 그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교수저들이 잔뜩 있는데요. 그 교수저들을 가지고 합숙을 하러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달 정도 이제 합숙을 하면서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흔히들 보시는 강사절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수절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사절을 다 수거를 해서 중복이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명한 교수님들의 책에 실려 있는 어떤 본문이나 각주에 있는 판례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총 7과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세 과목으로 뭉쳐서 시험을 치는 건데요. 출제 범위는 대략 10,0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최소 10,000페이지 정도고요. 이제 더 범위는 넓은데, 근데 과연 그럼 이 많은 양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들을 좀 해보셨나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객관식이 약 과목당 20문제, 그 사례형이 약 5문제, 기록형은 약 50점 정도의 배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민법은 150% 가산을 합니다. 그 말은 범위는 넓지만 나오는 문제가 적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항상 명심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엽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서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나눠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강약 조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강약 조절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출제 빈도와 난이도를 종합해서 가장 쉽고 가장 자주 나온 문제를 A급,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응용형 문제지만 자주 나오는 것을 B급, 그리고 자주 나오지 않지만 쉬운 것을 C급, 자주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D급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이런 그 난이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별 정답률 같은 통계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런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난이도는 어떤 강사님들의 감각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체 통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수험생 때 어떤 문제를 풀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난이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의 순서는 A급, B급, C급, D급 문제는 버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치시는 시험이 물론 많은 분들이 떨어지신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원의 70%를 뽑는 시험이에요. 응시자 대비 경쟁률은 50% 정도. 이 시험에서 D급 문제까지 정리한다는 거는 정말 10등 안에 들겠다, 그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전혀 그런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시험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어떤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는지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같은 거는 일단 예시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와봤는데요. 7회 12번 문제입니다. 공동 불법행위 문제였고, 빈도는 7번 중에 7번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기본적인 판례만 나오는 경우라서 이런 게 A급 문제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기역부터 미음까지 지문이 있는데 이거를 쭉 읽고 푸시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 문제는
이 중에 항상 답이 되는 지문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답이 되는 지문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선 리을하고 미음 지문이 가장 답이 되는 지문이 됩니다. 리을, 미음, 그리고 니은 정도가 이제 기존에 출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리을 지문. 갑과 을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는 을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회 26번 문제, 그리고 6회 16번 문제, 4회 33번 문제에서 똑같은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공동 불법행위라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민법의 일반 원칙인 자기책임 원칙, 즉 사적 자체에서 파생되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불법행위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책임을 여러 명이 말하자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만 피해자가 중복적으로 배상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제, 대물변제, 상계, 공탁 이런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에 한해서만 한 명이 그런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걸 대외적인 효력, 즉 절대적 효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소멸시효가 나오는데요. 시효 같은 것은 이제 대외적인 효력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답은 대외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효 소멸과 관계없이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들이 돈을 갚는다면 그 시효로 소멸한 사람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답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7번 중에 4번 나온 지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미음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미음 지문은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로 범위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 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즉 내부적인 분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적 연대 관계로 보아야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구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갚아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대신 어떤 사람이 갚았을 때 그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요. 부담 부분이 아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돈 얼마씩 받을 수 있냐는 문제가 됩니다. 원래 각자의 부담 부분이 있을 때는 민법의 분할 채무 408조 원칙에 따라서 각자가 분할 채무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한 명이 과실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다 갚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채무를 여러 명이 나눠서 분담하는 관계, 전액을 똑같이 부담하는 관계, 즉 부진적 연대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고, 이것들도 기존에 3번 정도 반복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보면은 2회 26번, 그리고 5회 20번, 6회 16번. 이렇게 지문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지가 좀 머릿속에 남죠.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 분석이거든요. 가령 구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부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과실이 없을 때는 부진적 연대고 과실이 있을 때 분할 채무라는 거. 그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지문,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에 대해서 시효로 그 채무가 소멸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두 지문이었죠. 어떤 핵심적인 문구들을 머릿속에 남겨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블로그에서 이걸 적재라고 해서 또는 로딩이라고 해서 올려놨었는데요. 항상 공부를 하고 나면 이렇게 머리에 남기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이런 A급, B급, C급, D급 문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해당 테마 내지는 쟁점에 대한 어떤 이해가 끝났을 때는 이 문제를 푸는 데 대한 시각이 반드시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물론 이제 강사라는 분들이 시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수험생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본인이 스스로가 시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분석해준 어떤 결과물들을 자기가 외우고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험장에는 수험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칠 때는 단순하게 어떤 법리만을 얘기를 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대신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누적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말하자면 그 뭉쳐지는 것들을 기출 법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평 있는 교수적 교과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초 개념만 아신다면 이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암기한 어떤 그 법리들, 이해한 법리들, 그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출 지문을 같이 기재를 해두었고, 옆에 있는 건 저희 아버지께 배운 방법인데요. 스스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해도를 셀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 표기를 해둬야 돼요. 자기가 한 번 풀어가지고 맞춘 것들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기존에 알았던 게 이제 붕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못 알았던 게 새롭게 알게 되면서 결론이 좀 다르게 머릿속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는 2번 내지는 3번은 반복을 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왼쪽에 제가 네모 항목을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밑쪽에 해설도 교수님들의 정평 있는 교수님들의 해설에 따라서 그 교과서 서술에 따라서 해설을 달아뒀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제 완결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은 사례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례형 문제 예시로 들고 온 거는 마찬가지로 7회 변호사 시험 공법 2문 세무조사의 처분성에 대한 1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읽고 내가 이렇게 어떤 게 쟁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객관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고 또 주관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문제의 가장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야 돼요. 기록형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왜냐면은 기출문제가 쌓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나오는 패턴이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전체적인 구제수단을 물어보고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적법요건에 관해서 행정쟁송은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 4가지 유형에 따른 어떤 적법요건을 묻는 것이 한두 문제, 그리고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한두 문제, 이런 식으로 총 3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눠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제된 문제는 갑의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그리고 갑이 이제 직접적인 상대방이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대상 적격 즉 처분성, 그리고 협의의 소익 2가지밖에 안 따지거든요. 실무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원고 적격 같은 거는 따질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를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인류형의 소송이구나, 그러면 취소소송 대상 적격은 서술 틀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에. 그런 것들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왼쪽이 제 교재고 오른쪽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판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판례를 많이 외우시죠. 근데 판례를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무턱대고 판례집을 외운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판례를 외울 때도 목적을 나눠서 외워야 돼요. 객관식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례형의 어떤 서술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성 없이 암기를 하다 보면 그냥 머리가 터져버려요. 머릿속에 이제 서랍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는데 하드디스크에 폴더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안을 열어보니까 파일은 한 30만 개 정도 들었고, 그럼 찾을 수 있나요? 그 중에 원하는 걸?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렉토리를 만들어 두고 이제 컴퓨터를 운영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판례를 외울 때도 그걸 외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쓸 수 있는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두고 외워야 된다는 건데요. 사례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유형으로 나눠지는 기 때문에 사례형은 서술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언제나 이게 나오면 이렇게 쓴다는 서술틀 하나, 그리고 바꿔 쓰는 부분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취소소송의 대상 같은 거는 조문을 베끼면 돼요. 행정소송법 19조, 그리고 2조 1항 2호, 그리고 판례의 태도 정도는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내가 이거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서칭을 해서 쓴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고정된 서술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회색 부분은 그냥 탐색의 영역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자기가 생각해서 쓴다. 아마 시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을 해서 쓰는 부분은 밑에 부분이에요. 고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해당 부분 판례를 외우기 시작하면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최협의의 행정행위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건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분성이 가급적이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면서도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든지, 그냥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단수단전을 제외하면 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공부를 더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공부의 목적을 가지고 판례를 외우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특히나 행정법 같은 경우는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분쟁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형법 같은 경우도 분쟁 유형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행정법은 네 가지, 헌법 같은 경우도 분쟁 유형이 5가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 분쟁 유형에 맞춰서 자기가 서술 틀과 어떤 외워야 될 판례를 좀 나눠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행정법 같은 경우는 방어소송, 요구소송, 제3자 방어소송, 제3자 요구소송 이렇게 총 4개로 나눠지는데, 그 제3자가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침입적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유형은 실정법상 규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하고, 나온다면은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로서 어떤 간단한 문제로서만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실무가를 뽑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제 판례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방어소송, 첫 번째 유형인 방어소송은 침입적인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제기를 하는 소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립된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제한하는 그런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고 적격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들은 반드시 일반적인 행동 자유를 제한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지금 세 번째 그 레벨이, 네모 레벨이 원고 적격 레벨인데, 이 방어 소송에서는 원고 적격을 따지질 않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남는 거는 처분성, 즉 대상 적격과 협의의 소익만이 남게 됩니다. 요구 소송이라는 거는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 내지는 부작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어떠한 허가라든지 또는 특허를 요구할 때 그때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처분성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신청권에 대한 문제인데, 판례가 사실상 이 원고 적격에 해당하는 신청권 문제를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개념 아시죠? 그거를 이제 처분성처럼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두 가지도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신청권에 대한 판례가 11개 정도가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것만 외우면 이 유형 같은 것도 적법요건 깔끔하게 끝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책에서 보시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학설 대립, 경원자, 경업자, 환경소송 이런 부분들은 제3자 방어소송이라고 하는 유형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LPG 가스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다. 주변 사람들은 가스가 터질까봐 불안하겠죠.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들이 그 처분에 대한 방어를 해내는 소송, 이게 이제 제3자 방어소송이라는 건데요. 사실상 이 부분도 처분성과 원고 적격 많이 문제가 돼요. 협의의 소익 부분은 이 판례가 존재를 하질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은 실제 여기서 외워야 되는 판례가
적법요건 단계에서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판례의 중요도나 유형 같은 거를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례를 암기를 하다 보니까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 암기도도 이제 분량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가중되는 그런 감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공부 방법이 좀 효율적이진 않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좀 해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형은 제가 이제 형법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형사법을 준비를 해봤어요. 기록형도 7회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기록형 문제를 접근할 때는 항상 결론을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가령 민사법 같은 경우는 계약형 사례, 합의라든지 약정,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상대방의 소멸시효라든지, 그 다음에 변제 충당, 상계, 그리고 동시행 항변권, 이런 4대 항변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항변권들이 문제되는 사안 유형이 문제가 2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서 물권적 청구권과 침해이득 반환 청구권을 써야 되는 사례가 2가지가 또 나옵니다. 하나는 인도일 수도 있고 하나는 말소일 수도 있고 병합이 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이제 청구 취지가 상법이라든지 아니면 민사집행법의 어떤 쟁점들을 섞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는 방금 사례형과 이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이제 기록형은 요령 같은 거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형사법이라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형사법 기록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소가 하나, 공소기각이 2개, 형면제를 포함합니다. 무죄가 3개, 전단 후단을 이제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정도의 차이는 있었죠. 그래서 올해 문제도 똑같은 틀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면소, 공기, 무죄, 이렇게 면소, 공소기각, 무죄 순서로 봐야 돼요. 면소를 가장 먼저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가장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형식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실제 기록을 봤을 때 가장 쉽게 기록을 많이 안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게 가장 쉽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소부터 판단을 하는 건데, 면소는 확정 판결, 사면, 시효, 그리고 형의 폐지 4가지가 있지만,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시효랑,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그 말이 좀 꼬였는데 확정 판결 2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공소장에서 현재 공소 제기일보다 5년 전의 범죄만 찾으면 돼요. 그거 말고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그런 마이너스 5년 전의 범죄는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이 확정 판결 부분을 보면 되는데, 이럴 땐 증거 목록을 가장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형 문제를 형사법을 받으셨을 때는 공소장, 증거 목록, 이 2가지를 가장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면소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를. 그래서 올해 문제는 보니까 증거 목록 맨 마지막 부분에 약식명령 등본이라는 게 있네요. 설마 이걸 함정으로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부를 좀 잘못하신 거예요. 기존에 그런 적이 없었고, 지금 여러분이 2시간 시험 치는데 그렇게 함정을 낼 정도로 시험이 뭐랄까 그렇게 꼬아서 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양적인 수준이, 어떤 인프라가 제공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좀 접으시고 일단 나오는 걸 정확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증거 목록이 가장 마지막에 약식명령 등본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김갑동이 17년 10월 20일 날 이제 김갑동에 대해서 여전법 70조 1항 3호, 그리고 형법 347조 1항 사기죄죠. 이 2가지 범죄를 위반해서 발령이 된 걸 알 수가 있는데, 약식명령이 범죄 사실 날짜를 보니까 17년 6월 28일부터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판례와 통설의 태도가 그 범죄 사실이 약식명령 전의 범죄 사실을 하나의 포괄일죄로서, 포괄일죄 범행은 약식명령 발령 전까지가 다 면소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거든요. 근데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을 뭐만 보면 될까요? 지금 사기나 여전법 있는 걸 보면 되겠죠. 근데 사기 같은 경우는
피해자라든지 범행수법이 동일해야만 포괄일체가 되죠. 여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판례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여전법은 카드를 같은 사람 카드를 훔쳐서 계속 썼다면은 하나의 포괄일체를 구성한다는 판례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보시니까 지금 BC 카드를 취득해서 쭉 썼다는 거, 도난당한 BC 카드 그죠? 이것들이 이제 계속 썼다는 걸 보니까 우리가 라항의 공소사실 라항의 여전법 사기죄는 지금 피해자가 공소사실은 한성민 그리고 지금 약식명령이 있었던 거는 임재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사기죄에 대해서는 면소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전법만 면소가 되는 거고 날짜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면 공소사실이 17년 6월 28일 그렇기 때문에 약식명령 발령일인 17년 10월 20일보다 앞선 범죄이기 때문에 이 약식명령의 일사부재리 범위 속에 들어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면소라고 씁니다. 메모도 실제로 왼쪽에 이렇게 면소 써놓고 지우면 돼요. 하나를 뭐 X 표시를 치든지. 저는 이제 편의상 회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공소기각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면소가 2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기록을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7회 기록을 봤을 땐 그죠? 그래서 이제 공소기각으로 넘어가 보면 공소기각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공소장에 적힌 범죄들 이름을 보면서 친고죄가 있는지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것들은 제가 세모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일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지금 폭처법상 공동폭행죄로 보여요. 1항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폭처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안 되거든요. 폭행죄랑 그냥 일반 단순 폭행죄랑 달리. 근데 지금 혹시나 이 공동폭행이 안 된다면 더 큰 범죄가 후단무죄가 나온다면 그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이 피해자 장동근이 처벌을 원치 한다는 말을 한다면 그때는 공소기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체크를 해뒀습니다. 세모로. 모욕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고죄죠. 그래서 이일남 이것도 이렇게 눈에 띄게 적어두고 형광펜을 칠하셔도 좋아요. 절도교사 같은 거는 이제 상대적 친고죄. 그래서 이게 피해자 이동수랑 그 다음에 김갑동 또는 이일남이 어떤 친족 관계에 있다면 이 경우에도 친고죄가 될 겁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작물취득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한성민과의 사기죄 이 부분도 상대적 친고죄 그리고 준특수강도는 아니죠. 그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야주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증거 목록과 이제 기록 가장 마지막을 보면은 그 친족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번 사안은 목록 중에는 어떤 고소 취소장이라든지 합의서 같은 게 존재를 하질 않아요. 합의서 같은 경우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합의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 마지막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게 나오네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을남이 지금 피고인 2번이죠. 이을남의 부, 아버지 이상수와 그리고 피해자 이동수 있었죠. 이동수의 부는 이상중. 근데 아버지들끼리 지금 또 아버지가 같으니까 즉 할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사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동수랑 이을남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사촌들끼리 관계가 나오는데요. 진술 조서라든지 기록 목록 같은데 이을남이 이제 이동수랑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증거 목록에서 이동수, 검찰 증거 목록에서 이동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다 보시면 돼요. 이동수가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동수가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친고죄 같은 거는 고소장을 반드시 보통은 넣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런 부분에 함정을 파서 더럽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목록에 그런 게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소기각이 나올 겁니다. 2호 공소기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범죄 중에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전법이 면소, 그 야주절이 공기입니다. 공소기각입니다.
이제 공기를 하나 정도 더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공기가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공소기각이 형면제를 포함해서 두 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정도를 더 찾아보자는 건데, 지금 상대적 친고제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지우셔도 돼요. 뭐 절도라든지 작물, 왜냐면은 지금 피고인 이율남이랑 그리고 피해자 이동수가 사촌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친고죄를 했는데 다른 거를 또 상대적 친고죄를 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죄명이 적은데. 그래서 그 정도의 센스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게 모욕죄랑 그리고 폭행죄밖에 없어요. 근데 모욕죄 같은 경우는 증거 목록을 쭉 보시면은 이율남이 고소를 취소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것도 친고죄인데 뭐 합의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클리어가 됩니다. 즉 이제 이율남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유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오거나 이게 실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은 거는 이제 장동근의 아까 피해자 장동근에 대한 폭행죄인데, 이 장동근에 대한 폭행죄 부분은 이 장동근이 지금 증인신문조서가 2회 공판조서에 일부러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폭처법상 공동폭행 같은 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바로 변소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기록형의 시나리오가 그런 큰 범죄는 후단무죄로서 이제 깎아내고, 그다음 축소사실이라고 그러죠. 거기 포함되어 있는 단순 폭행, 이 부분을 이제 면소를 내는 시나리오를 항상 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동근이 한 말을 확대를 해보면 주점에서 주점 화장실 폭행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을남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등을 밟았지만 김갑동이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다만 가담할 것 같아 걱정을 했다는 정도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폭행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시나리오도 됐네요. 그죠? 그래서 폭처 공동폭행은 후단무죄, 증거 불충분으로, 그리고 지금 그 축소사실인 단순 폭행,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시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법원이 직권으로.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조서를 읽어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화장실에서 팬 거랑 그 다음에 룸에서 팬 거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이율남에 대한 범죄 중에 이율남의 공동범행, 즉 화장실에서 팬 거는 공소기각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 면소 하나 공소기각 두 개를 다 찾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죄 3개 중에 지금 화장실 공동폭행이 후단무죄가 하나 나온다는 걸 찾았죠. 그래서 3개 중에 통상 나오는 3개 중에 2개로 줄어들었어요. 나머지 2개만 이제 찾으면 되는데, 보통 이런 건 어떻게 찾냐면 압수수색이나 어떤 체포 구속이 부적법한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찾아서 보기는 조금 귀찮은 것 같고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판조서를 보시면은 1회 공판조서를 보시면 특히 반드시 공범이에요. 한 명은 다 자백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 명이 공동 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거의 99% 확률로 후단무죄가 나와요. 그게 가장 쓰기가 좋거든요. 전문 법칙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1회 공판조서를 보면은 지금 주점 룸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김갑동이, 그 다음에 피고인 이율남은 주점 룸에선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말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서로 간의 진술이 이제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단무죄가 나올 부분이라는 것도 주점 룸에서의 폭행, 이 부분도 후단무죄가 나올 부분이라는 거를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대충 정해두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문제를 읽게 되면은 우리가 무죄도 더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죄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소장을 읽어서 전담 무죄가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작년에도 정답 무죄가 출제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벌써 무죄 개수 대략 나오는 3개 중에 벌써 2개 정도를 찾았기 때문에 전담 무죄는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감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형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생소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록형 문제를 보고 기록형 답을 쓰기는 어려워요. 근데 도대체 어려운 대상이 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도대체 기록형이 왜 어려울까? 무엇이 어려울까? 이거를 조금 나눠서 보면 이렇습니다.
기록형 문제를 푸는 방식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문제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례형 문제고, 그래서 기록형에서 봤을 때 어떤 김갑동, 이을남이 피해자 누구에 대해서 몇 월 며칠에 어떤 물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사례형 문제처럼 바꿔서 생각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유형 속에다 끼워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있었던 사례 같은 경우는 약식명령 발령일 기준보다 앞서는 포괄 일체인 범죄 사실이 있다. 이 경우에 면소를 해야 하는가 법원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다 쓰실 수 있을 건데 기록형을 줬을 때 이제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간에 두 과정이 연습 과정에서 생략이 돼 있어서 그래요. 처음은 기록형 문제를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 바꿔주는 과정, 이게 유형 탐색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건 습관의 문제예요. 이거는 훈련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례형 문제로 바꿨을 때 이제 사례형 답안으로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기출 법리를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형이 어려워지는 게 이런 사고나 연습의 단계를 나누지 못해서 어렵고, 그 다음 나눴을 때도 어떻게 이걸 훈련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렵게 되는 건데요. 사실상 기록형에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두 번째 단계, 즉 기출 법리를 적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록형은 결론이 틀려버리면은 그 내용이 다 그냥 망해버리거든요. 사실 민법 같은 민사법 같은 경우도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배점이 같아요. 그런데 청구 취지가 틀렸는데 청구 원인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청구 원인을 써놓고 청구 취지를 쓰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청구 원인을 가지고 청구 취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답을 내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록형 답을 내신, 사례형처럼 이제 답을 내신 걸 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메모를 통해서 그걸 마지막 기록형 답안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이제 아웃풋 과정인데, 이 부분이 형식적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3번을 연습을 많이 하시죠. 형식적 사항 부분. 그런데 우리가 결론 부분을 내는 능력이 없다면 형식적인 부분을 아무리 환상적으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 헛소리가 돼버려요. 진짜 말하자면 흠이 없는 시체 같은 게 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답을 내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기록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요. 어떤 형식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실력도 늘지 않고 점수도 점점 나오지가 않는 그런 이제 과목이 돼버립니다. 유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교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고자 이런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항목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출 법리를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출 법리를 설명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단답을 내는 능력은 객관식이 가장 문제의 실력을 배양하고 자기 머리에 남기기 좋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풀고, 그리고 주관식으로 응용해본 연습을 한 후에, 그리고 관련 부분마다 관련이 되는 기록형 쟁점들을 진도에 맞게 다 찢어서 재편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 해당 부분들이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 같은 거는 통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총 7회의 기록이 존재를 하는데, 그 해당 과목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체포 구속이나 압수수색, 어떤 처분의 적법성이나 위법성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부분만 횡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늘어요. 연습이 되고. 기록형 같은 것들도 물론 이제 혼자 하시기에는 그런 어떤 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둔 거고, 제가 속습 과정은 이 책 한 권으로서 전체 수험 준비를 모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원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 합격률이 일단 굉장히 높고, 나오는 유형, 범위에 비해서 나오는 부분이 적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익히셔도 시험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개념만 아신다면 제가 총 132시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혼자 연습해보는 시간이 44번, 추가적으로 제가 첨삭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별 지도가 필요한 부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공부를 조금 쾌적하고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가능한 공부를 하셔서
모두 시험 합격이라는 중간 관문을 통과하시고 또 그 후에 찾아올 진정한 꿈들을 손에 잡으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이뤄주는 공간 변호사 이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